네, 반갑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항상 제 강의 힘드셨죠? 일단 제가 이렇게 보충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십시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세요. 제 강의 한 번 들어가지고 제 강의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매 강의가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숙고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제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올려드린 겁니다. 그때 강의 들은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듣고 반복해서 여러분 거로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생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반인들도 어떻게 웹서핑 하다가 신문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로 뭐 들어보세요 할 정도의 내용보다는 더 좋을 겁니다. 전 자료가 없습니다. 왜? 제가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일반인들 위한 제가 보충 설명입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도 이런 뭡니까 자료 같은 걸 제가 자료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권리 가지고 그 권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에 의한 권리 분석을 여러분들이 자생적으로 하게 하는 게 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경우에 저 강의를 들으면서 쭉 제가 모든 권리를 쭉 다 해드릴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은 안 합니다. 왜냐? 물건이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물건이라든지 유치권에 관련된 물건은요, 다 끝엔 소송, 지리한 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돈 벌려고 경매하는 거지 뭐 소송 걸어가지고, 그래요, 만일에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에 의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도 그 뒤에 집행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잡한 거, 법정지상권, 유치권 같은 건 저는 아예 타치도 안 합니다. 자,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임차인 거. 저는 그리고 토지에 관해서 안 했으니까 일반 그 웹서핑하다 들어온 일반인들은 꼭 아십시오. 제가 안 한 건 전 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그다음 유치권에 관해서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다 알지만 우리 경매인들한테는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법정지상권 관련된 문제, 유치권에 관련된 문제는 분명히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해도 판결을 받아도 이 판결을 가지고 집행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같은 경우는 이런 전문가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가장 편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요새는 어떤지 몰라도요. 제가 이 경매 바닥을 좀 떠난 지 조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뭐 수십만 건, 10만 건 이상은 물건이 나왔어요. 그것도 뭐 공동주택이랑 관련된 물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한 거는요,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이렇게 공동주택에 관해서만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수강생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제가 리피트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강제경매 아시죠?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왜? 이것도 여러분들 아십시오. 왜? 일반인들도 들어온 분이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들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자, 강제경매, 경매가 뭡니까? 국가가 채권자의 돈을 대신 찾아주려고 그러는데, 왜? 채권자는 돈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찾을 수는 없으니까. 왜냐? 개인이 개인의 돈을 강압적으로 찾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걸 추심이라고 그러죠. 불법 추심 못합니다. 그걸 대신해서 돈 안 갚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중간에 경매라는 시스템, 제도를 통해서 채권자의 돈을 찾아주는 게 그게 경매예요.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국가라는 기관이 개입해서 돈을 찾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채권자한테. 돈 빌려주는 돈 갚으니까 국가 대신 갚아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경매란 제도는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경매는 뭐 약자를 괴롭힌다. 약자 괴롭힌 거 아니에요. 약자 괴롭힌 건 딱 하나 있죠. 후순위 권리자. 그런 경매 물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후순위 권리자에 있는 그런 물건 들어가지 말라고. 왜냐? 그게 진짜 약자예요. 그런 경매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경매 안 해요. 약자를 괴롭히는 경매는 저희는 추천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경매가 뭐가 있습니까?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 두 가지 실질적 경매라고 그러죠. 이거는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말을 좀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형식 경매라고 있죠. 공인을 번호를 위한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 두 가지가 있죠. 실질적 경매는 뭡니까? 채권자가 액티브하게 액션을 취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형식적 경매는 자기의 권리를 행동할 수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기존에 있는 그러한 권리 관계를
다시 평면적으로 수평적으로 나누는 그런 것이 형식적 경매예요. 즉 말해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뭡니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지분권자가 우리 짜게 진짜 하는 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죠.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유치권자가 돈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점유를 하면서 돈을 줄 때까지 거기서 깔고 앉아 있는 게 유치권이에요. 근데 그래도 안 주면은 그것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는 게 유치권에 의한 경매예요. 따라서 우리가 대부분 왜냐 유치권에 의한 경매라는 이제 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경매를 볼 때는 한 두 가지예요. 강제경매 개시결정, 임의경매 개시결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권리사항 안에 다른 경매 개시결정은 없어요. 그런데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라고 찍혔는데 권리자 나란히 보니까 근저당권자가 없어요. 보통 임의경매 개시결정은 담보권자가 한단 말입니다. 담보권자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근저당권자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근저당권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뭐야? 딱 보니까 지분권자예요. 지분권자는 담보물권자도 아닌데 어떻게 경매를 집어넣냐? 근데 우리 민사집행법, 우리 이 경매를 관할하는 법이 민사집행법입니다. 이 민사집행법은요, 형식 경매, 즉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든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임의 경매의 예에 의한 데서 이러한 사람 액션 집어넣어도 경매 개시 결정에 찍히는 것은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라 찍히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많이 까먹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만 아시면 이게 이러한 사람들도 경매를 집어넣으면 이러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라고 찍히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 거고. 이거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럼 강제경매는 뭡니까?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물적 담보 잡주는 물적 담보를 잡주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근저당권자가 아니니까. 그럼 채권자는 어떡합니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걸죠. 소송 걸어가지고 판결문 받아가지고 거기다 집행법원에 집행문 부여받아가지고 판결문 정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붙여가지고 경매에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강제경매 개시죠. 그게 강제경매예요. 왜? 나라에서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만 있으면 그냥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판결을 받아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판결 받아가지고 이 사람 돈이 있구나. 그럼 이제 강제경매에 들어가는 게 그게 채권자의 액션에 의해서 들어가는 경매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에요. 즉 강제경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임의경매 개시, 임의경매 뭐냐? 아까 그랬죠. 우리 담보권자 중에 대표 주자가 뭐예요? 근저당권자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집어넣는 게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에요. 근데 근저당권자는요? 증거가 있잖아요. 등기부에 근저당권 딱 해가지고 채권액이 얼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사람 돈 받을 거 있구나. 이럴 때는 소송 필요 없죠. 등기부 등본 딱 들어가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더욱 신속하게 빠르겠죠. 이거예요. 이게 강제경매,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채권자. 근데 보통 근저당권이라 있어요. 담보권에는 여러 가지 있죠. 담보가등기도 있고 근저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당권도 있고. 근데 우리 민법 체계상 근저당보다 저당권이 먼저 나와요. 근데 등기부에는 저당권이라고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당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근저당권이 워낙 더 담보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근저당권으로 다 지키지 저당권자로 기재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등기부 말씀드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신청 채권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왜? 신청 채권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왜 이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신청 채권자가 후순위 권리자일 수도 있고 채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우리 권리 관계는요. 매각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후순위 권리가 선순위로 둔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위 변제에 의해서 권리의 승격이라 그래요.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경매에 들어가도 말소해 준 권리 밑에는 다 아웃이니까 밑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만일에 임차인이라고 그럽시다. 인수할 권리가 없죠. 다 말소된 줄 알았는데 선순위 권리가 선순위 권리가 말소가 될 경우는 후순위로 우리 후순위 주택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등극을 하면서 우리가 그 보증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청 채권자가 누군지 꼭 후순위 권리한지
그냥 채권자인지 꼭 아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 또 두 번째,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감정가는 최저 매각 가격이죠. 감정가는요, 감정평가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격이에요. 감정평가사들의 주관이 개입이 된 가격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감정평가사라고 다 알 수 없어요. 감정평가사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인 시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예로 우리가 그런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막바로 매각 천매각일이 잡힐 거죠. 아니에요.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뒤에 이제 천매각일이 잡힙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몇 년씩 뒤에 잡힌 경우가 있어요. 한 예로 그런 경우 있으면 8년 만에 천매각일이 잡힌 경우도 있어요. 2019년도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는데 2026년도에 첫 매각일이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7년이죠. 이거 어떻게 하냐? 2019년도에 감정평가된 그 가격이 2029년도에 재평가돼서 최저 매각 가격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2019년도에 평가된 가격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 받으면 좋죠. 이때는 무조건 물건만 괜찮으면 무조건 첫 매각기일에 입찰을 해야죠. 사람들은 대부분 첫 매각기일을 그냥 당연히, 그게 매너리즘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1차는 뭐 유찰, 왜 유찰입니까? 이런 것만 제대로 하시면 있잖아요. 2019년도, 2026년도 감정가가 실세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은 이런 물건은 굿이죠. 요새 강의하신 분들도 이렇게 강의한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런 건 좋은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신청 채권자가 누군지,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라는 거, 그 두 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별거 없어요. 그 등기부 우리가 얘기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같은 건 안 합니다. 이건 소송이에요. 위장임차인도 힘들어요. 위장임차인 같은 거는 왜냐면요, 법원의 판사도 약자의 눈물에 약해요. 위장임차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엄격해요. 완화 안 합니다. 위장임차인 같아도 누구들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인정해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유튜버 같은 거 보면은 위장임차인 판단하는데 대부분 다 소송이에요. 근데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모든 게 소송으로 들어가면요. 왜냐면 위장임차인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또 법정지상권 문제, 그 다음에 유치권 문제 이겼어요. 근데 집행위 문제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매를 뭡니까? 돈 벌려고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우리 소송에서 뭐 소송하려고 우리 경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래요. 소송하면 몇 년 후딱 지나가요. 그 사이에 다른 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경매가 뭔지, 경매가 뭐고, 경매가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경매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건 많습니다. 앞으로 뭡니까? 소유권에 관한 거. 소유권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라든지 또는 가처분이라든지 그 정도예요. 그럼 가압류, 압류 이런 건 전부 다 말소 기준 권리가 신경 쓸 것도 없고,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면요, 가끔가다 저도 유튜브 참 좀 많이 하죠. 쭉 훑어보면은 권리 분석은 뭐 1초, 어떤 분은 1초면 끝났는데 1초는 좀 그렇고 한 5초로 봅시다. 물건을 봐야 될, 매각 물건 명세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권리 분석이 아니에요. 뭘 착각들 하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판단하는 게 5초라는 얘기예요. 말소 기준 권리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근저당권, 또 뭐 강제경매 개시 결정, 가압류, 압류, 뭐 이런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 간단해요.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있죠. 거기 보면 최선수의 설정 권리란이 있습니다. 그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럼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우리가 인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관여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말소 기준 권리 있죠. 최선수의 설정 권리보다 최선수의 설정 권리의 날짜랑 밑에 보면은 임차인 현황이 있죠. 임차인 현황의 전입일자랑 비교해서 전입일자가 빠르면 우리가 인수하는 거고,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면은 이거는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우리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 판단하는 가장 못도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등기부에 나온,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압류, 이 소유권에 관련해서는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소유권에 관련한 가처분은 굉장히 될 수 있으면 타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을구에 들어가서는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시해 생각할 것은 제가 집중적으로 한 건 딱 두 가지를 합니다. 임차인과 관련 문제, 그 다음에 지분 경매, 그 다음 가끔가다 전세권 문제도, 전세권도 좋은 물건이 많습니다. 전세권 관련 문제, 이런 걸 집중적으로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위장 임차인, 임차인 할 때 위장 임차인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거기에 또 법정지상권 문제 신경 안 해요. 강의 안 합니다. 제가 수강생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 강의 안 한 거. 법정지상권 우리랑 아무 관계 없어요. 유치권에 관한 것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거 좀 패스했어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전세권이라든지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지분 경매 이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시면 됩니다. 예, 다음 주에는 등기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